네, 유명한 사건 준비했는데요. 사진부터 보자면 유영철입니다. 범행 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0개월 정도 돼요. 이 사이 20명을 살해했고 강도나 성폭행 전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이 인정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도 프로파일링이 있긴 했어요. 지금 뭐 알려지기는 유영철 때문에 프로파일링이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1999년에 감식과를 과학수사과로 개편했고요. 여기에 범죄행동 분석팀을 만들었거든요. 이 안에 프로파일링을 담당하는 범죄 분석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내부 반발이 좀 있었고요. 외국에서 연구된 기법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실전 투입보다 데이터를 쌓는데 시간을 들였고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2001년에 서울 송정동 어린이 토막살해 사건의 범인을 예측합니다. 범인이 최인구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 링크 해두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수법에 시신의 상태나 사건 현장의 특징 이런 거 가지고 직업과 성향을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2004년에 이 유영철 사건으로 범인의 데이터와 심리 분석의 중요성이 입증됐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파일러들이 유영철 사건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얼굴 없는 범인들의 형체를 그려낼 수 있게 됐고요. 과학수사의 한 분야를 담당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유영철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범죄자 주제에 웬만한 정치인보다 유명합니다. 해외에도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유명 범죄 학술지나 연구 자료에도 자주 나올 만큼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의 특징을 가졌고요. 세계 연쇄살인범,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나 선정할 때 유일하게 아시아인으로 올라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랑은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있긴 하네요. 범죄 사건을 소개하는 어느 채널에서나 유영철을 볼 수 있고요. 외국 유튜버들도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유영철을 영어로 검색하면 해외 채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리처드 라미레즈나 제프리 다머를 소개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오늘 사건은 사실 워낙에 유명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엔 200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연쇄살인범이죠. 유영철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성장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연쇄살인범들은 어릴 때 충격적인 경험이나 주변 환경이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죠. 유영철은 1970년 4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지만 얼마 안 돼서 서울시 마포구의 공덕동으로 이사 갑니다. 어릴 때 그렇게 환경이 좋진 않았어요. 형 둘과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일란성 쌍둥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1년 늦게 출생 신고를 해요. 여동생만. 그래서 동생이 된 겁니다. 집이 어려웠는데 1980년대 공덕동이 이런 느낌이거든요. 빈민층이 많이 사는 달동네였어요. 지금은 큰 건물도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오래된 단층 건물이 꽤 있거든요. 그 당시는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았고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낙후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고 유영철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막노동에서 버는 돈으로 6식구가 한 방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유영철은 또 계획에 없는 임신이었거든요. 형편상 엄마가 중절 수술도 하지 못해서 태어난 애입니다. 원치 않는 자식인데다가 형제도 많다 보니 부모 관심을 받기 어려웠겠죠. 엄마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유영철을 죽일 생각도 여러 번 했었다 그래요. 외할머니도 영철이는 항상 딸에게 짐이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부모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마 자기 엄마 아빠가 이런 생각하는 걸 유영철도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유영철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그랬죠.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 심했고요. 폭력과 바람기가 많았어요.
해외 유명 연쇄살인범들의 성장 배경 중에는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학대 정황이 공통점으로 나옵니다. 되게 그래요. 유영철도 똑같죠. 6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계모와 같이 살기도 했거든요. 이때부터는 계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고요. 이유는 형제 중 유일하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친엄마에게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2번 입학했던 거고요. 9살부터 다닌 거죠.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갔는데 아이들이 이걸로 놀린 거예요. 반찬인 된장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못 살았어요. 동네 자체가 가난했지만 유영철의 집은 그 중에서 더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검거되고 나서 초등학교 때 기억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생님이나 동네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애어른처럼 성숙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담임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영철이 6학년 되면서 다른 반으로 갔지만 자기 교실을 찾아와 청소를 많이 도와줬고 잘했다고 칭찬하면 환하게 웃었다면서 살인범의 모습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요, 애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철드는 거죠. 보통은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을 어릴 때 겪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일찍 생기거든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환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집이 이러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깊이 빠지다 보면 게임이나 영화 이런 데서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갖지 못한 걸 매체로 해소하다 보니까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프로파일러들은 유영철에게 나르시스트적 성향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아마 이런 것도 어릴 때 생긴 환상에 집착하면서 만들어진 성격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폭력성을 드러내긴 했어요. 키가 작거나 약해 보이는 학생들을 자주 폭행했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에 허세가 심했습니다. 살인범들의 특징이죠. 여기에 여성에 대한 집착과 자신감도 이상하게 많았습니다. 키는 170에 약간 검은 피부거든요. 그 당시는 이런 스타일이 인기가 많았어요. 자기도 이걸 알고 여성들 앞에서 좀 당당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장소 안 가리고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유명하죠. 유영철이 그렸는데 공부보다 대체로 예체능에 좀 소질이 있던 것 같긴 해요. 미술, 체육, 자연 이런 과목을 좋아했고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술고 진학도 희망은 했습니다. 하지만 색약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지는 못했죠. 이건 유영철이 하는 말이고 잘 그리긴 하는데 일반인 치고 잘 그리는 거지 예술고를 갈 정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게으른 성격이라서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술고 진학에 실패하자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절도로 구속되면서 자퇴합니다. 이때부터 범죄가 시작됐고요. 20대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연구 결과는 어릴 때 환경이 범죄자가 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또 절대적인 건 아니거든요.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잘 살아요. 정반대거든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학교 다닐 때 항상 10위권 성적이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후천적인 영향도 꽤 많은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쌍둥이로 태어난 여동생은 이렇게 잘 사는데 유영철은 같은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갔어요. 하지만 교화되지 않습니다. 1993년에 결혼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거든요. 몇 달 만에 또 절도를 저질러요. 그래서 교도소 갔고 출소한 1994년에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자 나름 아빠의 책임감이라는 게 생겼는지 사진관에 취직해요. 평범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갔던 버릇을 버리지 못한 거죠. 4년 만인 1998년부터 공무원을 사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다시 교도소에 갑니다. 절도였는데 그동안은 갑자기 성범죄를 저질렀죠.
절도에서 성범죄로 자기의 기분을 해소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2000년에는 사창가에서 일하는 15살의 여자아이를 또 성폭행합니다. 자, 아내인 황씨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 결혼 생활 10년 중 7년이나 감옥에 가 있었거든요. 절도도 아니고 성폭행으로 계속 감옥을 가면 같이 살긴 힘들 거예요. 아이도 키우니까. 그래서 2002년에 감옥에 있던 유영철에게 이혼 서류를 보냅니다. 유영철은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아내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서 교도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요. 폭행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2번이나 독방에 들어가 있기도 했거든요. 문제가 자기한테만 있었는데도 계속 상대방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2003년 9월 11일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하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영철의 연쇄살인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아내에게 생긴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풀기 시작하는데요. 유영철의 살인사건은요, 피해자를 3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범행 방식에 따라. 첫 번째는 부유층 노인을 노리는 겁니다. 출소한 지 13일 만인 2003년 9월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숙명여대 명예교수인 72살의 이 씨와 68살인 아내의 집을 들어갑니다. 둔기로 폭행하거든요. 범행이 끝나고 지문이나 족적을 다 지우면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소지품인 잭나이프를 현장에 두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유영철이 검거될 때 집에서 공공의 적 DVD가 발견됐었거든요. 부잣집 노인 부부를 노렸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다시 현장에 간다는 점이 영화와 비슷하죠. 그래서 유영철이 아마 이 영화를 보고 첫 범행을 따라한 게 아니냐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해요. 영화에선 돈 때문에 범인이 살인을 했지만 이 사건에서 유영철은요, 단순히 잘 사는 집을 노린 거예요. 잘 살았기 때문에 노린 겁니다. 금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죠. 신사동에서 첫 살인을 하고 15일 만인 2003년 10월 9일 이번엔 종로구 구기동으로 갑니다. 여기서 85살인 강씨 집에 들어가요. 며느리인 65살 이 씨와 자폐 증세가 있던 30대 손자를 둔기로 폭행합니다. 구기동 범행은 신사동 때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번엔 집안을 뒤지고 금고가 있었어요. 집에. 이걸 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신사동 때와 범행 목적이 달라 보이죠. 이번엔 돈을 훔치려고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경찰은 이때 두 사건의 연관성을 찾지 못합니다. 유영철이 아마 이 점을 노리고 일부러 다른 패턴의 범행을 했던 것 같아요. 구기동 사건 이후 일주일 만인 10월 16일 세 번째 사건은 삼성동에서 저지르거든요. 69살 유씨 집에 들어가 둔기로 내리친 뒤 도망칩니다. 아들 부부가 집에 왔다가 쓰러진 엄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어요. 경찰이 현장 감식해보니까 이번엔 안방, 거실, 화장실에서 발자국이 나왔거든요. 구기동의 두 번째 사건과 같은 발자국이었어요. 신사동과 구기동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연관성을 세 번째 사건에서 발견하게 된 거죠. 경찰이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요, 그때부터 경찰은 감시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취재거리가 생기니까 기자들은 경찰서에 상주하기 시작하고요. 사소한 뭐든지 관련돼 보이면은 써낼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과장 보도는 분명히 따라올 거고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선동되는 시민들의 반발이 또 일어나고요. 이 여론에 탑승하는 정치인이라도 끼어들면은 경찰은 눈치 보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때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사들은 다 눈치를 챘죠. 신사동, 구기동, 삼성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동일범이라고 보도를 내버린 거예요. 유영철 사건에 사람들 관심이 많고 아직도 크게 알려져 있죠.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연쇄살인 보도는 쏟아지는데 용의자 특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동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신사동 사건에선 피해자 머리에 난 상처 깊이가 4에서 5cm 정도의 폭이 넓고 목에 자상도 있지만 삼성동에서는 상처가 3cm라는 겁니다. 가볍고 긴 둔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거죠. 경찰은 이 외의 단서를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였고요. 계속 피해자 주변 조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접점이 없는 살인사건은 드물었어요. 이런 방식의 연쇄살인사건을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삼성동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나요. 유영철은 종로구 해화동의 2층 단독주택으로 침입했어요. 여기서 집주인인 87살 김씨와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53살 배씨를 둔기로 내리치는데 이번에도 범행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불을 지르고 도망치거든요. 돈을 노리지 않다가 다음 범행에서 집을 뒤진 흔적을 일부러 남긴 걸 보면 불을 지른 것도 범행 수법이 일관돼 보이지 않도록 계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현장에 자기 피가 떨어졌던 겁니다. 이번에도 강도로 보이기 위해서 곡괭이와 전지가위를 이용했거든요. 금고가 있길래 가위 날을 거의 끼우고 곡괭이로 내리쳤어요. 열려고 했던 건데 이 가위가 부러지면서 손가락이 베었던 거예요. 많이 베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피가 떨어질 정도였고 급하게 지혈해서 닦았지만 DNA가 남을까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CCTV로 주변에서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어요. 손이 다친 걸 감추려고 피해자 옷을 입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 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영상분석실에 보냈고요. 범인의 키는 168 정도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실제 키가 170인 걸 보면 차이가 2cm 밖에 나지 않아요. 꽤 정확한 분석이었고요. 현장에서 나온 발자국으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20, 30대 나이에 특정 구두를 신는 남성의 수배 전단이 만들어졌어요. 유영철도 자기 수배 전단을 봤을 거예요. 그랬는지 부유층의 단독주택 노인들만 노리던 범행 방식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침입할 수 있을 만한 집을 고르고 집안에 누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범행에 들어갔거든요. 이런 성격이 사라진 거예요. 계획도 없고 충동적인 느낌의 살인이 시작됩니다. 2004년 4월 13일 밤 서울시 중구 황학동의 어느 빌딩 앞에서 불법 제조 약과 동영상을 파는 44살의 안 씨가 장사를 끝내고 짐을 차에 실던 중이었어요. 이때 경찰이 말을 겁니다. 안 씨가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을 했으니 적발하겠다며 수갑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안 씨의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찰 신분증을 위조한 유영철이었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일하니 신고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납치해서 돈을 뜯어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안 씨는 이런 일을 하면서 경찰을 몇 번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유영철이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인지 의심했거든요. 정말 경찰 맞냐 이런 말을 하니까 유영철도 걱정이 된 거죠. 이대로 안 씨를 살려주면 자기가 가짜 경찰인 게 드러나고 그럼 살인사건도 밝혀지겠다는 생각에 안 씨를 죽이기로 합니다. 차 안에서 첫 사건인 신사동 때 현장에 떨어뜨렸던 그 잭나이프로 안 씨의 몸을 찔렀어요. 그러다 자기도 손을 또 다칩니다. 피를 차에 또 떨어뜨린 거예요. 증거인멸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차에 불을 질러야겠죠. 시체를 싣고요. 일단 자기 집에 갔어요. 집에서 피해자 혈흔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이 차를 운전해서 새벽 1시에 인천 중구 북성동의 석유회사 주차장을 갑니다. 왜 여기로 왔냐면요. 유조 차량 사고로 위장해서 폭발시켜 보려는 거예요. 나름 성공은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안 씨의 손목을 자른 뒤 300m 정도 떨어진 월미도의 방파제에 버립니다. 이렇게 사건을 숨겼죠. 이게 두 번째 범행 방식인데 한 사건밖에 없고요. 금방 또 바뀝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유영철의 이미지로 알고 있는
업소 여성들을 노리는 연쇄살인이죠. 불특정을 노리는 범행 방식이 한 번으로 끝났고, 왜 한 번이냐면은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시 범행 방식을 바꾸는데 이게 추격자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11명으로 피해자가 추정되는데요. 주로 전화방 도우미나 출장 안마사들이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범행 수법이. 그래서 짧게 정리하자면 2004년 3월 16일 전화방 도우미인 23살 여성을 목 조르는 게 첫 번째 사건이고, 이걸 시작으로 4월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화방 도우미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유기합니다. 5월엔 PC방에서 조건 만남으로 여성을, 여기가 자기 집이거든요, 여기로 유인했어요. 6월엔 비슷한 방식으로 전화방 도우미와 출장 마사지사 6명을 살해합니다. 7월에도 출장 마사지사를 불러요. 자기와 헤어진 여성과 이름이 똑같다면서 살해했었고, 7월 9일, 7월 13일에도 같은 패턴의 범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업 여성 11명이 사망했어요. 범행 기간이 짧은데 이 사이 11명의 시신을 숨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체 처리 방식을 좀 알아보자면, 토막 내서 검정 비닐봉지에 나눠 담는데 10겹 이상 쌌다 그래요. 택시로 이동해서 날랐고, 서강대 도서관 뒷산이 있어요. 여기에 한 구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봉원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이 주변에다가 10구를 매장했었죠. 범행 수법은 다 비슷해요. 유영철은 이게 자기가 해본 살인 중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화로 여성을 불러요. 길거리나 여관에서 만나죠. 그리고 컴퓨터 스캐너와 프린트로 위조한 가짜 경찰 신분증, 아까 보여준 사진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수갑을 샀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경찰인 척하고 자기 오피스텔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경찰이 성매매를 하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이니까 경찰을 알아둔다면 유용한 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뭔가 약 좀 잡아서 경찰에게 부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다들 아무 의심 없이 집까지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에 데려오면 씻으라면서 화장실을 보내요. 그러면 잠시 뒤에 들어가서 둔기로 내리치는 수법을 사용한 거죠. 피해자가 사망하면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피를 빼고 토막을 냅니다. 옆집에 소리가 들릴까봐 물을 틀어놓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기도 했는데, 이때 자주 틀던 음악이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데 이거 잠깐 들어보자면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이 일에 사명감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나르시스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호순과 다른 점은 성폭행의 목적은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살인 과정에서. 11명의 피해자 중 1명하고만 성관계가 있었고,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문을 벗겨 변기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체포 과정인데,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은 자신감이 지나치면서도 게으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자기도 낯선 일이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 치밀했던 과정들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범행을 대충 하는 거죠. 편리함, 속도, 이것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목격자나 단서를 남길 수밖에 없고 붙잡히게 되는 건데, 유영철이 그랬어요. 10개월간 20명을 죽여도 잡히지 않으니까 자기 범행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2004년 7월 15일 새벽 5시 출장 마사지 사장의 신고로 붙잡혀요. 경찰은 이미 직업 여성들이 실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대에 잠복 중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자기 휴대전화로 마사지 업소에 전화한 게 결정적이었어요. 이런 업소들은요, 보통 전단지에 적힌 번호와 실제 상호가 다릅니다. 업주 한 명이 여러 곳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사라져도 구조상 한 곳에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독 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나간 여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업주가 수상하게 생각했고 검거 당일이었던 7월 15일도 같은 일이 또 벌어지자 경찰 신고를 했던 거죠. 이렇게 경찰과 유영철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경찰이 유영철을 단순한 강도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화로 부른 마사지사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유영철이 갑자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자기라고 진술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또 진술을 못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시신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나가는데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갑자기 도망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11시간 만에 영등포역에서 다시 잡혔어요. 자, 범행 동기 알아봐야겠죠. 부자와 여성에 대한 분노,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살인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교도소에 있을 때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부인에게 이혼당했고 양육권도 뺏기면서 복수를 계획했던 건데요.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고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던 김씨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청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유영철은 전과자인데다가 이혼 경력도 있으니까 거절했거든요.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죠. 어릴 땐 엄마가 자기를 돌보지 않았고 계모에게 폭행당했고 교도소에선 아내에게 이혼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성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된 거고요. 전 아내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을 노렸던 겁니다. 유영철에게 측두엽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이게 김길태도 똑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생각에 비관을 동반한 복수심이 생겼던 거예요. 막연히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고 그게 자신의 분노를 가장 많이 유발한 아내와 같은 여성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왜 범행 초기엔 부유층들을 노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곳을 찾아보니까 다 교회나 성당 근처의 큰 집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예전에 유영철이 절도죄로 재판받을 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마음 잡고 잘 살겠다면서 빌었는데 결국 교도소 간 거죠. 그래서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교회나 성당 근처를 골랐던 거고요. 자기가 어릴 때 못 살았던 기억이 있으니 여기서 생긴 박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잘 사는 집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검거되고 나서 한 말이 유명하죠. 이 일을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유층들도 각성했으면 한다고 그랬거든요. 부모 잘못 만난 건 이해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긴 자기 화를 풀기 위해 합리화했던 거죠, 범행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무관이 와서 직접 조사하니까 갑자기 진술을 막 시작했어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도 그만큼 대단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4건의 살인을 자백했다가 현장 검증에서 갑자기 26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장기가 없는 시신이 있었거든요. 이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한 진술은 근거가 부족하고요. 신빙성도 크게 없어요. 아마 이 사람 성격상 언론에 자기 뉴스가 크게 나오도록 허세 이걸 부린 것 같습니다. 26명을 살인했다는 진술도요. 조사 결과와 많이 달랐고 초반에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이 자기 범행이라고 자백했었죠. 아마 뉴스로 정남규의 살인 사건도 봤을 겁니다. 활동 시기가 약간 겹쳐요. 이문동 사건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정남규가 잡히면서 입증이 됐었거든요. 유영철이 밝히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더 조사해봤지만 최종 피해자는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남규는 검거되고 나서 유영철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경쟁의식을 가졌거든요. 더 많이 죽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영철 같은 성격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남규를 의식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한 말에 경찰이 수사를 나서는 이런 상황을 즐기거나 좀 재판을 연장해보기 위한 거짓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문동 사건은요. 재판은 뭐 말할 게 없어요. 당연히 사형이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판결이 난 건데 이게 유영철이 항소한 건 아니에요. 1심에서 사형 받고요. 유영철은 항소 포기서를 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했던 거죠. 왜냐면 그 진술했던 이문동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진범인 정남규가 검거되면서 제외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영철은 대구치소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형될 일은 없을 거고요. 사형도 하지 않으니까 평생 감옥에 있어야겠죠. 여기까지가 유영철의 사건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해외 유명 범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가난, 가정불화, 부모의 폭행, 무관심을 겪으면서 범죄를 시작했고요. 절도로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엔 여성에 대한 분노를 자신과 상관없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풀었습니다. 이 당시에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도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범인에게 사건을 저지르면서 얻는 이득이 딱히 없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해소를 위해 저지르는 범행인데 이런 게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찰은 아마 수사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동안의 수사 노하우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거죠. 검거도 우연히 생긴 유영철의 실수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뭐 이런 성격의 사건이 일어나기는 거의 힘들어졌어요. 유영철 취조하면서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다양한 예방 장치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범인 검거가 가능해졌어요. 유영철은 시대가 변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자였고요. 범죄 수사가 또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범죄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전형적인 한국인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할 차례인데 이전에 강호순 정남규 했었고 유영철 차례죠. 지금은 뭐 조만간 요 세 명을 또 비교 분석해보는 이런 영상도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유영철이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날 죄수들을 둘러보더니 자기가 여기서 뭐 조폭과 경제사범 한 명을 죽이고 사형당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좀 기싸움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요? 범죄자들 사이에 있으니까. 일종의 허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001년에는 교도관의 목을 조르다 독방에 끌려간 적이 있고요. 나중에 별짓 다 합니다. 화단을 부수거나 성인 잡지 밀반입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대머리인 교도관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 앞에서 가발을 벗겨가지고 망신을 준 적도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교화의 가능성은 1도 없어요. 애초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스스로 모범수가 돼서 감형받아볼 뭐 이런 생각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자들은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더 잔인해지거든요. 이 성향을 가장 빨리 접하는 게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자기 아들에게 전혀 폭력성을 보인 적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엄청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황씨 말을 들어봐도 유영철과의 결혼 생활이 나쁘긴 했지만 한 번도 폭력을 한 적은 없다 그랬거든요. 이문동 사건을 조사할 때 경찰이 진술을 좀 받아내 보려고 아들이 대학 갈 때까지 뭐 보호하고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했다 그래요. 거짓말이었지만 아들에게 뭔가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자기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경찰이 대신해서 좀 보호자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는 이게 또 유명하죠. 범행 중 아들에게 전화가 오는 게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기 범행을 아들이 알게 될까봐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도 아들 생각에 공격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유영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범행 방식에서도 이게 나타나는데 경찰인 척을 했다는 거예요. 수갑도 가지고 다니면서 원하는 대로 사람을 통제하는데 이게 사람을 제압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거고요. 여기서 나름의 쾌락도 좀 느꼈었겠죠. 학교 다닐 때는 체게바라를 알게 되면서 이 사람 따라한다고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상관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체게바라가 남미 여행을 갔다가 공산주의에 반감이 생기면서 혁명을 준비하게 됐거든요. 아마 제주도가 그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었죠. 이게 제주 4.3 사건의 이제 시작인데 정부 세력에 저항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회 저항 같은 일에 막연한 좀 관심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일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유영철이 피상적 매력과 과도한 자신감이 충만했다고 평가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전문가들이니까 이제 어려운 이야기, 뭐 전문 지식 용어들을 쓰는 건데 쉽게 말하면 중2병의 모순덩어리고요.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 바쁜 그냥 패배자 새끼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 유영철이 직접 쓴 글에서도 나타나는데 2000년 10월 강제 이혼 당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한 니체의 말처럼 자기도 유일신을 뭐 부정했다거나 하나님에게 저의 희망을 구걸하지 않았고 진리를 찾아달라고도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분노가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었다고 적었어요. 여기서도 유영철은 뭐 자기 범행이 멋있어 보이게 허세로 굉장히 포장된 문장이고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인 것처럼 뭐 합리화한다는 거죠. 뭐 구구절절 하거든요. 혼자 드라마 찍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사연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사에 보낸 편지예요. 이거는 자기를 악마인 것처럼 설명하는 뭐 시도 아닌 뭐 이상한 글을 썼는데 뭐 옆에 그린 눈도 그렇고요. 뭐 인형 그림도 그렇고 뭐 검거된 뒤에도 이상한 망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유영철의 나르시스트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관련 영화 소개하고 마칠게요. 유영철을 소재로 한 영화가 추격자예요. 공공의 적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시기상 유영철 사건 전에 나왔던 영화고요. 추격자가 이제 모티브죠. 실제와는 많이 달라요. 각색이 돼 있어서 유영철 사건을 모르면 영화를 떠올리긴 좀 어렵습니다. 대신 사건을 알고 영화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관련된 요소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재밌는 건 여기서 범인이 성불구자로 나와요. 명장면인데 연쇄살인범의 치명적인 약점을 남성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 성기능 장애로 표현했거든요. 이게 뭐 의도된 건지 모르겠지만 유영철을 디스하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연쇄살인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IMF에서 막 벗어나긴 했지만 청년 실업이 해결되지 못했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게 2000년 초기의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래 가면 자연스럽게 취약계층의 분노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다양한 범죄 사건이 늘어났다고 생각되거든요.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게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결과가 바로 유영철과 강호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범죄자들인데 상대에게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건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와 비슷한 취약계층이나 약한 사람만 골라서 공격하죠. 연쇄살인범들의 모순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지만 각자의 범행 방식이나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유영철을 보면 나르시스트적인 면이 많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과장하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TV에 나오고 싶어 하고 이름이 알려지길 원해요. 해외 유명 연쇄살인범들에게서만 보이던 관종기가 있던 살인범이죠. 강호수는 유영철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여성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고 집착도 심했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실패, 사업 실패, 그리고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자 위축됐고요. 여기서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해 보려고 강간살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활동 시기가 겹치는 비슷한 살인범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정남규예요. 이 사람은 또 다르거든요. 유영철, 강호순에 비하면 조용한 성격이에요. 어깨도 좀 굽었습니다. 왜소하기도 하고요. 상대를 제압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범행 방식은 더 잔인했다는 거죠. 정남규도 우리나라 2000년대의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던 정남규를 알아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남규는 1969년 3월 1일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납니다. 5남 4녀 중 7째예요. 3남 4녀 중 5째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가족 관계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5남 4녀 중 7째 이렇게 많이 알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혼자 남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족이 다 인천광역시로 이사를 합니다. 이때부터 정남규는 영진 상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성적은 중하위권으로 졸업합니다. 대학 진학 없이 바로 공장을 다녔는데 적응을 하지 못해요. 4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 뒤로는 방앗간에서 떡 배달을 하거나 공사 현장 일용직을 했거든요. 대체로 정해진 직업이 없어요. 그날 벌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군입대를 했거든요. 육군 하사로 만기 제대했어요. 별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돈 벌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군입대를 선택하고 부사관 지원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도 계속 직업은 없었거든요. 결국 돈이 필요하니까 절도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히 집단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만 보이는데 정남규가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동물을 죽였어요. 개나 고양이 정도 작은 동물을 재미삼아 죽였는데 이걸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아이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 동물들 괴롭히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어릴 때 주변 환경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아빠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했고 동네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단 괴롭힘도 당하고 학교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옆집에 사는 아저씨에게 또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군대에 가서도 적응하기 쉽지 않았죠. 가혹행위, 구타를 당했고 후임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거나 여기서도 성폭행 당합니다. 기수열애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게 군대에서 기수열애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단체 생활이지만 끼워주지 않는 거죠. 절대. 이 정도면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수치스러운 이런 상황을 다 겪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었고 사회에 대한 복수심도 생기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1989년에 특수강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받아요.
94년에는 절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만 원 받았고 96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99년에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2002년에는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삽니다. 3년 4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거죠. 그리고 나니까 30대가 됐어요. 엄마, 누나와 셋이서 살았는데 한 명도 직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거든요. 집이 엄마 명의예요. 방 하나를 세놨는데 여기서 받는 월세 55만 원이 가족의 수입 전부였습니다. 가족 전체가 좀 무기력한 이런 느낌이 들죠. 다시 여기까지 보면은 어릴 때부터 가난과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군대 가혹행위까지 가는 곳마다 안 좋은 일만 겪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건 분명한 겁니다. 이미 여러 번의 범죄 경력은 있지만 살인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환경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결국 범행이 진화한 겁니다. 이렇게 살인을 시작해요. 2년간 서울 경기에서 14명 살해하고 19명에게 중상을 입히거든요. 13명 살인에 20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마지막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정남규 기소 시에 살인 혐의에 이게 포함된 거죠. 그렇게 최종 확인된 피살자가 14명이 됐습니다. 2004년에만 10건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알아보자면 1월 14일입니다. 밤 9시쯤 버스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내려요. 여기를 돌아다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3살의 윤군과 12살 임군을 칼로 위협합니다. 근처에 춘덕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끌고 가서 성추행하고 스카프로 목을 졸랐는데 아이들이 16일 뒤인 1월 30일 집에서 3km 떨어진 춘덕산 정상 근처에서 옷이 벗겨진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됐고요. 이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해요. 이 사건이 정남규의 첫 번째 살인인데 이게 자백하고 나서 알려지게 되거든요. 잡던 순간에도 이게 정남규의 범행이었다고 생각 못한 겁니다, 경찰이. 아이들이 발견되던 날 정남규는 두 번째 범행을 시작해요. 새벽 3시 구로구의 구로동 빌라에서 44살의 원씨를 찔러 중상을 입혔고 일주일 만인 2004년 2월 6일 오후 7시 10분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24살의 전씨를 여러 번 찌르고 도망칩니다. 이문동 사건은 유독 기사가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유영철이 자기가 이문동 사건의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겁니다. 3번 지역이에요. 나중에 정남규는 이 사실을 알고 유영철이 거짓말한 게 너무 화가 났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보다 사람을 더 많이 죽이겠다는 말도 했었거든요. 유영철은 아니었는데 정남규 혼자 경쟁의식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건은 4일 만인 2월 10일 새벽 군포시 산본동 주택가 골목길을 돌다가 28살의 우유 배달원인 손씨를 발견해요. 다짜고짜 뒤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손씨는 12군데를 찔려 사망합니다. 3일 뒤 영등포 신길동 오전 6시쯤 골목길을 지나던 30살의 여성 서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급소를 피했습니다. 사망하지 않았어요. 2월 25일 오전 1시에는 같은 지역 다세대 주택에 사는 홍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바로 다음 날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고생에게 10번이나 흉기를 휘두릅니다. 4월 8일엔 다시 신길동으로 가요. 여기서 25살의 정씨를 공격하는데 범행 수법이 이래요. 단순히 밖을 돌아다녀요. 무작정 다니다가 눈에 띄는 사람, 한적하고 혼자 있는 사람을 찾으면 바로 공격하는 이런 수법인데 뭐 동기도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단서가 없는 거예요. 접점이 안 보이니까. 이런 수법은 CCTV가 또 많지 않던 시기이기도 해서요. 경찰이 좀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4월 22일에는 구로구 고척동 주택가를 지나다 집 현관문 앞에 있는 여대생을 발견해요. 바로 흉기로 찔러 살해합니다. 5월 9일 동작구 보라매 공원 여기서도 여대생을 발견해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고 여기까지가 2004년 10번의 사건인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돈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요.
성폭행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살인을 통해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목적 자체는 살인에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주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계속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자 지역 전체 분위기가 나빠지겠죠.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목요일 밤에 범행이 집중됐다는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매일 사건이 보도되니까 정남규도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범행을 멈추고 1년간 휴식기에 들어가거든요. 이때 범행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길에서 범행 대상을 찾았지만 이제는 건물 안에도 침입하고요. 흉기도 칼에서 둔기로 바뀝니다. 건물 안에 침입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길거리가 트인 장소다 보니까 목격자가 생기기 좋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둔기로 바꾼 이유는 현장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칼을 이용하면 피가 쏟아지니까 자기한테도 묻을 수 있고 이게 발자국이 남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언제 묻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도 모르고요. 피가 튀는 걸 최소한으로 막기 위해 둔기로 바꾼 것 같아요. 2005년엔 5건을 저지릅니다. 절반으로 줄었죠. 계속 뉴스나 신문으로 자기가 저지른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거예요. 의식이 되니까 아무래도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새벽 금천구 시흥 3동의 빌라에 침입해서요. 자고 있던 엄마와 아들을 둔기로 내리칩니다. 중상을 입혔고요. 5월 30일 군포시 산본동에서 침입할 주택을 찾다가 우유 배달원인 김 씨를 발견해 공격해요. 6월 4일 새벽 다시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주택으로 침입해서 자고 있던 36살 김 씨를 또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고 10월 9일엔 장애인 주거시설까지 침입합니다. 여기서 2명에게 또 중상을 입히고 도망쳤어요. 10월 19일이 2005년의 마지막 사건인데 봉천동 주택이거든요. 이게 가장 잔인했어요. 26살 변 씨를 또 공격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불도 지르는데 이게 이 집의 문골이거든요. 쇠젓가락이 걸려있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안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한 거죠. 이런 게 유영철이나 강호순보다 정남규가 더 잔인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일 겁니다. 2006년에는 3건이에요. 1월 18일 새벽 강북구 수유동의 송씨 집으로 침입합니다. 자고 있는 17살 둘째 딸을 공격하고 불을 질러요. 이 화재로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이 사망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은 거죠. 3월 27일 새벽 봉천동 주택에서는 여성 셋을 공격했고 여기서 2명이 사망했어요. 2006년 4월 22일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기서 붙잡히거든요. 현장에서 잡혀요. 새벽 4시에 신길동 주택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다 집안에 자고 있던 남성이 깬 겁니다. 놀란 정남규가 준비해간 파이프 렌치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생각과 다르게 이 사람이 쓰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격을 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나자 잠에서 깬 이 남성의 아버지 김 씨라고 합니다. 달려들어서 같이 아들과 정남규를 제압한 거죠. 경찰이 아니라 잡은 사람이 아빠와 아들이에요. 이날 바로 경찰에 넘기거든요. 이때 정남규가 한 말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데 아깝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은 이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죠. 강도로 붙잡힌 거라서 그동안 일어난 서울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연행 도중에 도망치기도 하거든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 뒷자리에 태웠는데 차에서 내려서 뛴 거죠. 하지만 2시간 만에 주민신고로 다시 검거됩니다. 사실 검거 과정에서 경찰보다는 주민들의 힘이 더 컸던 거예요. 정남규 연쇄살인은 이렇게 끝납니다. 정남규는 조사 당시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에서 향기가 난다, 1000명을 죽여야 하는데 채우지 못해서 억울하다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재판에서는 더 이상 살인을 못할까봐 조바심이 난다는 말도 했어요. 살인 자체를 즐겼고 좀 집착도 했던 것 같아요. 잔인성으로는 우리나라 역대 최악이었고 죄책감도 전혀 없거든요.
이게 현장 검증 당시 찍힌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돌을 던지고 달려들려는 동작도 있었는데 이때 정남규가 전혀 위축되지도 않고 같이 노려보거나 싸우려고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취재 카메라에 찍힌 건데 카메라를 보면서 웃기도 했어요. 다른 범죄자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보통은 최대한 자기 형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숨기거나 좀 감정에 호소하는 불쌍한 척도 해요. 일단은 아니라고 우기다가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면 그때 자백하고 이런 식인데 정남규는 물어보지도 않은 사건을 먼저 자백했고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자부심도 있어 보이고 사형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무슨 일을 하던 3개월을 넘기지 못했던 사람인데 살인은 달랐던 거예요. 2년간 붙잡히지 않았으니까 이게 자기가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었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정남규의 범행을 보면은 쾌락형 살인의 전형적인 성격이 많이 보입니다. 재미로 죽이는 거죠. 사이코패스 유형의 범인들이 주로 이런 형태의 살인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외부 자극에 별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금방 질리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쇄살인범들의 생활 보면은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해도 금방 다시 심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롭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되는데 정남규에겐 이게 살인이었던 거죠. 특이한 범행 방식 중 하나는 피해자를 먼저 제압하고요.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등뒤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공포를 극대화시켜놓고 그 상황을 즐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은 성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어릴 때 계속해서 성적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성 개념이 잘못 잡히고 이상 성욕을 갖게 되는데 이 정도가 심해지면 살인을 통해 쾌락을 얻게 되는 거죠. 정남규도 어릴 때부터 이런 면이 있었어요. 14살 때부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보거나 공연음란죄로 몇 번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이한 거는 살인 과정에서 성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어릴 때 가는 곳마다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생긴 충격의 결과겠죠. 이때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생긴 스트레스와 감정 표출을 동물을 죽이다가 사람으로 옮겨가서 살인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8번이죠, 사건이. 어떻게 붙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범행을 할 수 있었냐면은 나름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들이 있었어요. 사는 곳이 인천인데 일부러 서울 서남부,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 살인을 했고 CCTV가 없는 곳에 새벽 시간을 주로 노렸습니다. 항상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게 마스크와 안경을 썼고요. 장갑도 꼈어요. 그러니까 생존자가 있어도 이 사람의 얼굴을 진술할 수 없고 현장에는 지문도 남지 않는 거죠. 그래도 족적을 숨길 수는 없는데 이게 신발이에요. 그 당시 신던. 밑창을 잘랐습니다. 칼로. 결국 현장에는 아무것도 남을 수가 없던 거고요. 새벽 시간이기도 하니까 목격자가 나오기 어려웠던 거죠. 심지어 도망칠 때를 대비해서 항상 달리기로 체력 단련까지 했어요. 과학수사책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 범죄 드라마도 봤습니다. 범행 연구, 범행에 대한 지식을 좀 갖춘 거죠. 자기가 나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면서 수사 상황도 꾸준히 체크해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살인에 대한 자부심이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재미있기도 한 일이니까 그만큼 집착한 거예요. 최대한 오래 하고 싶었던 거죠. 재판에 넘어가는데 대법원까지 가거든요. 사형 확정됐어요. 당연한 거죠.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데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자기는 나가면 또 살인을 하게 될 테니 빨리 사형시켜달라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감된 지 2년 7개월 만인 2009년 11월 21일 정남규가 서울구치소에서 목을 맵니다. 빨리 병원에 옮겨지긴 했지만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어요. 40살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목숨을 끊었는지 많은 분석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목을 맬 때. 현재 사형을 폐지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요즘 사형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인 거죠. 사형을 받고 살다 보니까 죽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가장 유명한 얘기는 이거죠. 사람을 이제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를 죽였다는 건데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자세한 이유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남규는 연쇄살인범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의 범인이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꾸준한 면담을 통해서 프로파일러나 뭐 범죄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러 가거든요. 데이터를 얻고 좀 이제 학술적인 자료를 쓰는 거예요. 꾸준한 면담을 통해서 연구 자료가 됐어야 되는데 재소자 관리를 못한 겁니다. 구치소에서. 그래서 죽게 된 거는 좀 이런 면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정남규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최근에 TV에 또 정남규가 소개되면서 그 당시 취조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말들을 좀 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들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남규의 서울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수일이나 속이 되고 어떤 사람을 해치고자 그런 게 충동이 생기면 참을 수가 없고 본인이 이렇게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이 없어요? 없어지고요. 미안해도 어떤 성취하는 성취감 같은 게 다 옵니다. 범행 후에 이 지역에 다시 사실이세요? 그 지역에 회상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의 실제 인물인 테드 번디와 나이트 스토커로 알려진 리차드 라미레즈예요. 연쇄살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공통점이 많아요, 둘이. 일단 미국인이고 잘생겼다는 겁니다. 말도 잘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계심을 푸는데 유리했고 자신들도 이 점을 적극 활용했는데 범행 대상이 주로 여성인 거죠. 전형적인 쾌락살인범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붙잡히고 나서 옥중 결혼식까지 했어요. 이런 내용이 알려졌는데도 오히려 여성 팬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살인범의 유형 중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친절하고 잘생긴 데다 말도 잘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테드 번디라고 불리거든요. 처음에 이 사람 얼굴이 공개되자 다 놀랐어요. 우리가 상상하던 연쇄살인범의 이미지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팬카페도 있었거든요. 누구냐? 강호순입니다. 테드 번디와 리차드 라미레즈는 7, 80년대 살인범이에요. 이 시기에 비슷하면서 다른 형태의 연쇄살인범들이 미국에 많았습니다. 에드먼드 캠퍼, 게리 리지웨이, 제프리 다머 이런 사람들이랑 많이 비교됐는데 2000년대 우리나라의 연쇄살인범인 강호순도 그랬어요. 유영철, 정남규와 시기가 겹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패턴을 보였거든요. 강호순의 특이한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살인범의 이미지와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폭행, 사회에 불만을 가질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연쇄살인범이 됐냐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납치, 성폭행, 살인을 저지른 강호순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강호순은 1969년 10월 10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납니다. 지금은 서울구치소에 있고요. 53살이에요. 그동안의 연쇄살인범들과 다르게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동네 사람들 말 들어보면 잘 사는 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사는데 불편은 없는 정도였고 가정폭력도 없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판결문을 보면 좀 다릅니다.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를 자주 폭행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때리진 않지만 엄마가 폭행당하는 걸 보면서 아빠에 대한 분노가 생겼을 것이고 이 영향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 서촌에서 살았는데 사실 이때부터 좀 조짐이 보였어요. 매점에서 빵을 훔쳐 먹거나 학교를 자주 빠졌는데 따지고 보면 사실 이런 거는 누구나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나 교사에게 혼나고 나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대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호수는 그 뒤로도 계속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부여군으로 갑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어요. 나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는 용모 단정하고 성실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은 안 하고 졸업하면서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하는데요. 이때부터 그동안은 보이지 않은 반사회적인 성격이 나와요. 휴가 나와서 소를 훔치다 잡히고 불명예 제대를 하거든요. 그리고 강호순이 한국의 테드 번디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잘생겨서 그런지 여자 관계가 복잡한데 군인일 때 만나던 여자가 있어요. 1993년인 22살에 첫 결혼을 했고 아들을 둘 낳습니다. 하지만 2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5년 만에 이혼해요. 강호순 하면 가장 유명한 사진이 이거죠. 이 당시에 찍은 겁니다, 이게. 아이들은 자기가 맡았어요. 하지만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보냈고 1년 만에 두 번째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고 나서 몰래 만나던 여자입니다. 사실은 성폭행 피해자인데 강호순이 이혼하고 이 사건을 합의하면서 같이 살게 된 거죠. 두 번째 아내와도 아들을 낳아요. 하지만 7개월 만에 이혼합니다. 얼마 안 돼서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2달 만에 헤어졌고 2003년 11월 네 번째 결혼을 해요.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오던 사이예요. 4년 정도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이때 서천에 맡겨둔 아이들을 데려와요. 같이 살았거든요. 네 번째 부인과 사이는 좋았고 가장 오래 살았어요. 아내가 아이들과도 잘 지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강호순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되거든요. 검거 당시에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성을 노리는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을 보면 여성 앞에서는 포식자처럼 굴지만 사실은 이게 어릴 때 여성에게 생긴 공포나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어릴 때부터 여성에게 통제받으면서 자란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자기보다 약한 여성을 노리긴 하는데 자기에게 공포심을 준 여자에게는 반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강호수는 이런 유형의 전형적인 연쇄살인범들과 다르게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항상 주변에 여자가 있었고요. 연쇄살인 이전의 범죄 경력도 성범죄보다는 절도가 많았거든요. 이게 유영철이나 정남규와는 다른 점이에요. 강호수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여자도 꼬실 자신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강호순의 여자 문제는 군대 이후부터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고향 사람들에게 강호순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여성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착하거나 얌전했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고향을 벗어나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여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항상 주변에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성인이 되면서 여자를 심하게 좋아했다는 점이 크게 보이고 어릴 때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것들을 연쇄살인범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범행의 이유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왜 연쇄살인범이 된 건지 지금부터 범행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순의 결혼 기간을 보면 점점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는 혼인신고 5일 후 사망이지만 3년 이상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혼인신고 하자마자 죽였다는 건데 이날이 2005년 10월 30일이에요. 안산시 본호동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납니다. 아들은 빠져나왔지만 장모와 아내가 죽었고요. 강호순은 보험금으로 4억을 받았어요. 강호순은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황들을 볼 때 범인이 확실해 보이거든요. 왜냐?
이 사람은 예전에도 보험금을 받은 적이 꽤 많았어요. 소를 훔치다 불명예 제대하고 노점상이나 트럭 운전을 했는데 1998년에 IMF가 오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트럭에 불을 내고 처음으로 보험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자 도난과 충돌을 계속 일으키면서 보험금을 더 받더니 이걸 모아 순대 가게를 내요. 그런데 2000년 1월 21일엔 가게에도 불이 난 겁니다. 여기서 보험금을 또 받았고 9개월 뒤엔 승용차 전복 사고로 140일을 입원하면서 다시 보험금을 받아요. 여기까지 합해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 차량 전복 사고 때는 22가지 보험이 들어있었거든요.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인데도 보험료를 100만 원이나 냈고요. 돈을 다 받자 보험을 해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5년 만에 화재로 아내와 장모가 사망하는데 네 번째 아내에겐 보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강호순이 3개의 보험을 아내 명의로 더 가입해버린 거예요. 원래 보험 수령인이 장모였습니다. 아내의 엄마죠. 그런데 혼인신고하고 바로 수령인을 자기로 바꾼 다음 5일 뒤에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강호순은 4억 8천만 원을 받아요. 이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강호순의 연쇄살인이 시작되는 거죠. 이 사람은 증거가 없으면 절대 자백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보여서 취조를 하면 증거를 가져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면 그제서야 진술을 조금 해요. 증거에 대한 진술만 조금 하고 또 다른 혐의를 이어서 물어보려고 하면 또 증거를 가져오라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하기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첫 사건이 2006년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검거되고 3년 만인 가장 나중에 밝혀진 사건이에요. 강호순이 처음엔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으로 알려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연결하지 못하다가 예전 소재지를 파악하면서 끈질긴 추궁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화재 사건 이후 1년 만인 2006년에 양봉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과 태백에 있었습니다. 이때 9월 7일 오전 7시 50분쯤 정선 군청으로 출근하던 23살의 여성 윤씨를 차로 납치했고 11시간을 끌고 다니다 오후 7시쯤 목 졸라 살해한 뒤 안매장했다고 자백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오빠가 경찰이 되면서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동생의 사건 파일이 보고 싶어서 경찰이 됐고요. 첫 근무 날짜가 사망한 동생의 생일날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점은 방화로 아내와 장모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성폭행 살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방화의 목적이 가족을 죽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됐거든요. 단순히 집에 불을 내서 보험금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생각과 다르게 가족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죄책감으로 1년 정도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때 불안감이나 불면증으로 정신과를 다녔고 사업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 강호순의 성격상 이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은 여성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34살이 된 거예요. 옛날과 다르게 나이도 들었고 일도 잘 안 되자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예전처럼 마음만 먹으면 여자를 꼬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납치를 선택했다고 해석되는데 단순히 목만 졸라 죽인 거라면 이 사건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백하진 않았지만 성폭행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강호순은 자신의 남성성을 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가 유독 심한데 이성 문제도 원인이 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심리적인 남성성의 타격을 크게 받거든요. 그동안은 좋은 직업이 없어도 어리니까 여러 여성을 만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당장은 조금 가능할 수 있지만 생활력이 없으면 길게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자 범행을 통해서라도 스스로의 남성성을 좀 확인하고 싶었을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한마디로 강호순의 범행 동기는 사회적인 실패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아직 자기가 강한 남자라는 남성성의 확인을 통해 풀고 싶었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폭행 살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첫 사건 이후 3개월 뒤인 2006년 12월 14일 군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45살의 배 씨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밖으로 유인해요. 그래서 살해했고 화성시 봉담면 비봉 IC 근처 산에 유기합니다. 이때부터 5번의 사건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세 번째 사건은 10일 뒤인 12월 24일 수법은 두 번째와 같고요.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에서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박 씨라는 여성을 살해한 뒤 산에 또 안매장했어요. 그리고 다시 10일 만인 2007년 1월 3일 이번엔 화성의 신남동으로 갑니다. 여기서 회사원인 박 씨가 교회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강호순을 만난 거예요. 박 씨를 차로 유인해서 한 달 전 군포 노래방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 배 씨 때와 같은 장소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죠. 다음 범행은 3일 뒤인 안양이에요. 2007년 1월 6일 다시 노래방에 갑니다. 여기서 중국 동포인 도우미 김 씨를 차로 유인해 여러 번 성폭행하고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에서 넥타이로 목을 졸라요. 6번째 범행은 바로 다음 날입니다. 1월 7일인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서 성당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차로 유인해 외진 장소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하는 거죠. 그러다 냉각기가 한번 옵니다. 7번째 범행이 1년 10개월 만에 일어나거든요. 48살의 김씨가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의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다 강호순을 만난 거예요. 또 차로 유인돼서 살해당한 거죠. 자신만의 범행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있는 여성에게 말을 걸어요. 자기 차에 태우고 외진 장소에 끌고 가는 이런 방식인데, 이 사람은 테드 번디처럼 얼굴과 화법이 무기죠. 호감 가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친절하게 말을 걸면 누구나 쉽게 경계심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우는 이런 수법이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미국의 에드먼드 캠퍼와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대신에 캠퍼는 못생겼어요. 뚱뚱합니다. 여자에게 호감을 살 만한 얼굴이 아니었지만 이 사람도 차로 유인했거든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던 거죠. 이 당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 차를 얻어 타는 히치하이킹이 많았습니다. 그런 도로를 지나면서 혼자 서 있는 여대생들에게 먼저 접근해요. 이때 경계심을 풀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차를 태워준다면서 어디까지 가는지 물어보고 괜히 시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태워다 줘도 괜찮을지 시간을 계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순수하게 태워주기만 한다는 의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별다른 말 없이도, 설득하는 말 없이도 범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자기 조건에 따라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혼자 있는 여성을 차에 태워 납치한다는 기본적인 수법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들의 실종이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강호수는 이런 정보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심도 딱히 없었고요. 붙잡히지 않으려는 노력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동안은. 몇 번의 범행으로 자신감이 생기자 과감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붙잡히는 거죠. 마지막 피해자는 2008년 12월 9일 오후 3시쯤 군포 보건소 앞에서 실종된 여대생 안 씨였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실종 지점 주변에 설치된 300대 이상의 CCTV에서 7,000대가 넘는 차들을 모두 추적해봤어요. 그 결과 이날 오후 3시 22분쯤 이상한 차 한 대를 찾게 됩니다. 안에 탄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이상하게 조수석을 보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차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까 64살의 김씨로 나왔어요. 만나보니까 강호순 엄마인 겁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면 60이 넘은 여성처럼 보이진 않죠. 김씨를 만나 차 운전은 아들이 한다는 진술도 확보했거든요. 그럼 이 운전자는 강호순이 거의 확실해요. 이날 납치한 안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대지가 파악됐는데 이때 스포츠 마사지 사러 일하고 있었어요. 찾아갔죠. 2009년 1월 22일 경찰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강호순을 만나게 됐고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강호순의 대답과 실제 이동 동선이 다른 거예요. 범인이 확실해 보인다고 생각한 경찰은 돌아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차가 불에 타 있는 거죠. 경찰이 찾아오니까 차에 불을 질러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집에 있는 컴퓨터도 압수수색했지만 하드는 포맷되어 있었습니다. 1월 24일 경찰은 일단 구속부터 하고 왜 거짓말했는지 더 추궁해보기로 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증거가 없으니 영장을 기대하긴 힘들고 이틀 안에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겐 거짓 진술 이외에도 증거가 하나 더 있긴 했어요. 이 사진이죠.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ATM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강호순과 비슷한 사람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거는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검지손가락에 뭔가가 껴 있습니다. 콘돔이에요.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정작 더 중요한 CCTV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손모양이 강호순과 똑같았거든요. 이걸 경찰이 물어보니까 강호순은 잡혀온 지 하루 만에 범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강호순은 2009년 1월 25일 새벽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검거됩니다. 강호순을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걔랑 찍은 사진들이에요. 동물을 좋아하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여성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보이거든요. 범행 전략인 거죠. 범행 전인 2003년에는 개와 오리 농장을 한 적이 있어요. 도축해서 고기도 팔았다고 하는데 도축 방법이 갈수록 잔인해졌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동물을 죽이면서 나름의 어떤 쾌감을 좀 얻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사람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동물과 찍은 사진을 차 조수석에 둬요. 그래서 여성들을 태웠을 때 동물을 좋아한다, 경계심을 풀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사용됐던 거고, 이런 거는 미국의 연쇄살인범 중에 하나인 게리 리즈웨이의 방식과도 유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강호순은 어릴 때부터 수시로 절도를 했고요. 성인이 되면서 성폭행과 동물 학대도 한 거예요. 방화만 빼면은 연쇄살인범으로 가는 전형적인 코스였던 거죠. 살해 방식도 주로 스타킹이나 끈으로 결박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행 수법과 비슷했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정도였어요. 피해자 물건으로 결박하는 수법은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사전 준비 없이도 자기는 범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적 욕구의 해소, 그리고 완전한 상황 통제에서 오는 쾌락을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범행 시간이 길기도 합니다. 죽이고 빼앗고 빨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통제된 피해자를 지켜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임이 많아지고요. 현장에 단서를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다행히 과학수사의 발달로 요즘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형태의 사건이 됐습니다. 강호순의 범행 방식은 이춘재나 유영철을 섞어놓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결박하고 통제하려는 성격은 이춘재랑 닮았고, 여성에 대한 건방질 정도의 자신감을 보이는 건 유영철과 비슷하죠. 조사 당시에도 여성 수사관들 앞에서는 이상하게 자신감 있는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런 것도 자신의 남성성을 좀 드러내기 위한 과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는 검거 과정보다 체포 이후가 힘든 경우들이 더 많아요.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고 취조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도 강해서 증거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시간을 끌기도 해요. 이런 것도 자기가 마치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즐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범인의 감정을 건드려서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방법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면담자와의 신뢰가 깨지면 안 되겠죠. 지나치게 약점을 물고 들어지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약한 부분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면담 스킬일 텐데, 사이코패스라고 무조건 감정이 다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을 갖는 분야가 제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강호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들이었어요.
검거되고 얼굴 공개가 결정되자 자기 얼굴 알려주면 내 자식은 어떡하냐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사건을 책으로 써서 자식들에게 인세를 주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가서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거나 말없이 다시 유치장에 들어가면서 범죄 내용을 이야기할 때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감정을 좀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내다 보면은 어렵긴 하지만 사이코패스 형태의 범죄자라도 어느 정도의 협조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2005년 10월 30일 네 번째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자 1년 동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고 여자들만 보면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했는데요. 마치 자기에게도 사정이 있고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이런 느낌을 줬지만 나중에는 말을 바꿉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없고 그냥 죽였다는 대답이었어요. 이 사람도 목적이 살인 자체였던 거죠. 전형적인 쾌락형 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알아봐야 되는데 검찰은 당연히 사형을 구형했고요. 2009년 4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심이 열리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또 사형이 선고됩니다. 강호수는 항소하는데요. 변호사랑 상의 없이 직접 항소장을 써서 제출한 거예요. 화가 났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형이 바뀌지 않자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공개된 가장 최근의 사진이에요.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강호순의 교도소 생활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유영철은 교도소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강호순은 잘 지낸다고 합니다. 조각을 잘한다 그래요. 교도관들이 취미로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의 실력이라고 밝힌 적이 있고 모범수로도 인정을 좀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가석방의 여지는 좀 없어요. 시사평론가인 변희재가 뉴스 보도에 조작을 주장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징역을 간 적이 있는데 강호순 옆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때 교도관들이 강호순에게 교도소 생활을 도와주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보면 혹시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기자나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찾아가거든요. 면담을 요청하면은 굉장히 건방지다 그래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물이라도 먼저 떠오라면서 여전히 사람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테드 번디보다는 사실 에드먼드 캠퍼에 더 가까워 보이긴 하거든요. 캠퍼도 교도소에서 공예를 했고요. 교도관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범행수법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 얼굴 하나 때문에 테드 번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 핵폐기물만도 못한 새끼들인데 누가 누구랑 닮았고 이거 나누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요. 마지막에 갑자기 급발진하게 되네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호순의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